서울에 사는 72세 김정자 씨는 늘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점심쯤 되면 동네 마트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의자에 앉아 졸다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제서야 김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반복해온 작은 행동들이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노년을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누구나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웃음을 빼앗고 건강을 무너뜨리며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습관들의 실체를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습관은 사람을 쉽게 믿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 허점은 언제든 노려집니다. 은퇴 후 외로움과 허전함에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면 마음의 문은 너무 쉽게 열립니다. 그러나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배신일 때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순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무렵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이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처럼 모시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녹았고 자연스레 돈 얘기까지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투자만 하면 이자가 높게 나온다며 믿음직스럽게 계약서까지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모아온 퇴직금 8천만 원을 선뜻 맡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연락은 끊기고 돈도 증발했습니다. 경찰에 가니 이미 수십 명을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개조차 너도 날 속이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품었고 결국 사람을 피하며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단 하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거였어요. 또 다른 비극은 서울에 사는 74세 이정호 씨의 삶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마련 못해 곤란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친척의 아들로 알고 지낸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알던 얼굴이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아들이라던 인물은 행방을 감췄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는 조직적으로 노인을 속이는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밀려나며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 노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의 탄식은 마치 뼈를 때리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노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좋은 사람이라 믿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비극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붕괴되며 결국 홀로 고립된 삶으로 내몰립니다. 한 번의 배신은 노년의 남은 날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인 없는 믿음, 증거 없는 신뢰는 스스로 삶을 내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마음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중한 눈과 냉철한 판단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을 구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그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나쁜 두 번째 습관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자존심이 더 강해지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고집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집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은 작은 문제를 큰 재앙으로 바꾸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며 남은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가둡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이문자 씨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워냈고 웬만한 고생은 혼자 다 견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커녕 사소한 일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아깝다며 혼자 민간요법을 찾았고 집안 수리도 직접 하겠다며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낡은 전등을 갈다 추락해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괜히 왔냐, 난 괜찮다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달간 누워 지내다 합병증이 생겼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처절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텼는데 마지막엔 혼자 버틴 게 내 발을 꺾어버렸네요.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례는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비극은 대전의 77세 박영호 씨에게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직했고 남의 도움을 받는 걸 치욕이라 여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와 건강 문제를 전부 혼자 감추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심한 흉통을 느꼈지만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다며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때 그는 이미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의 절반이 손상돼 평생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통장에는 비상금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비나 약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해결하겠다는 고집이 그의 생명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혼자 감추고 버텼냐, 말 한마디만 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례는 같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은 결코 강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함께라는 힘입니다. 작은 부탁 한마디, 도움을 청하는 용기, 주변의 손을 잡는 그 행동이 노년의 삶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말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혼자 해결하겠다는 고집은 결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작은 문제일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끝까지 혼자 버티다 보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이 고립과 후회가 아니라 따뜻함과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나쁜 세 번째 습관은 헛된 자랑만 늘어놓는 습관입니다. 자랑은 잠시 허세를 채워주지만 곧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킵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말은 힘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정미자 씨는 모임에 나가면 항상 손주의 대학 입학과 딸의 성공담을 떠들어댔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축하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자식이나 손주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모임 참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언니 얘기만 들으러 모이는 게 힘들어.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자랑으로 채운 대화가 결국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 씨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질투해서 그렇다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자랑이 그녀를 고립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는 77세 김도현 씨입니다. 그는 언제나 과거의 성공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역 때는 직원이 몇 명이었고 어떤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이제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시작이다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늘 자랑만 늘어놓던 그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정작 필요할 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실에서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만 하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헛된 자랑이 남긴 건 고독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헛된 자랑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내쫓는 독입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 자식의 성취, 손주의 성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떠들다 보면 상대방은 불편해지고 결국 관계는 단절됩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의 따뜻한 관계와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지키고 싶다면 입을 채우는 자랑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헛된 자랑은 순간의 위안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외로움과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을 뽐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고립으로 몰아넣을지 아니면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습관은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습관입니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허전한 마음이 메워지는 것 같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술은 결국 몸을 갉아먹고 정신을 무너뜨리며 외로움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노년에 술을 친구로 삼는 순간 삶의 종착지는 병원 침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3세 이명자 씨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찾아온 고요한 집은 지독한 감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으로 시간을 때우고 밤이 되면 숨이 막힐 정도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을 달래려 그녀는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습관처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금세 잠들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벽마다 깨는 일이 잦아졌고 불면은 더 심해졌습니다. 속은 쓰리고 두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술잔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걸 마셔야 덜 외롭지라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이 씨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간경화 초기. 이미 간은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술을 끊지 않으면 2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외로움을 잠시 잊으려 기댔던 술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 술을 마셨는데 결국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술이었네요. 부산의 75세 박정수 씨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모임은 끊겼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에 묶여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고독감이 짙어질수록 그는 매일 밤 술을 찾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 들고 와 텅 빈 집 거실에서 홀로 잔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술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더 깊은 허무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술자리 속에서 그의 건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큰 소리와 함께 쓰러진 박 씨를 발견한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혈압이 요동치며 뇌혈관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남은 인생을 버텨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술이 친구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놈이 내 몸과 인생을 다 앗아갔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알코올 관련 질환 입원율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술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술은 잠시 허전함을 가려주지만 결국 치매와 간질환, 심장마비와 낙상 사고까지 부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 맞닥뜨리는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술로 채우는 순간 행복한 노년은 산산조각 납니다. 술잔 속에는 위로가 아니라 파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술잔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사람과 취미, 그리고 따뜻한 대화로 채워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끔찍한 5번째 습관은 돈을 무조건 아끼는 습관입니다. 전략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돈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옥죄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껴 쌓아둔 돈이 정작 본인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결국 병원비나 자식들의 문제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은 건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이영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20년 된 낡은 외투를 꿰매 입었고 집안 전등도 전기세가 아깝다며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자 권해도 돈 아깝다며 거절했고 손주에게 줄 선물조차 꼭 필요한 것 외엔 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아껴야 해. 그러나 그 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지만 그동안 정기검진조차 아꼈던 탓에 심장질환이 이미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마저도 비용이 부담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발병 2달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 쥐고 있던 통장은 그대로 남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돈 한 푼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아낀 돈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끔찍한 경고를 던집니다. 무조건 아끼는 습관은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삶을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비극은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박용남 씨에게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돈을 아끼느라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치아가 흔들려도 틀니 비용이 아깝다며 그냥 죽을 만큼 아픈 일을 참고 살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진통제를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의 집 냉장고에는 늘 김치 한 통만 있었고 반찬은 소금에 절인 무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다 뭐 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그는 늘 대답했습니다. 늙으면 돈이 생명줄이다.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에 실려갔고 이미 척추 협착증이 악화돼 수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이 수술비로 집이 날아가면 어쩌나? 망설이다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쳤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의 통장엔 수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들은 그를 보며 씁쓸히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그분을 죽인 거예요. 이 두 사례는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무조건 아끼는 습관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때 받는 치료,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에 돈을 쓰지 못하고 아껴만 두면 결국 돈은 남지만 당신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돈을 무조건 아껴야 산다는 오래된 강박을 버리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은 후회와 병원비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돈은 묶어두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늙기 전에 이 잔혹한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6번째 습관은 화를 참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터져버리는 화는 삶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끈을 끊고 건강마저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최정자 씨는 이웃들 사이에서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소한 소음에도 욕설을 퍼붓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줄 서던 중 새치기를 했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순간 최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에 찍혀 인터넷에 퍼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동네 진상 노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실에서 그녀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오른쪽 몸은 마비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진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대구에 사는 76세 박용수 씨에게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에게도 늘 불같은 화를 냈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그릇을 엎고 TV 채널을 바꾸는 손주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그를 피했고 결국 아내마저 지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외로움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루는 은행 창구에서 대기번호가 늦게 불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직원에게 물건을 던졌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은행 출입을 금지당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버려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의 분노는 몸도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지속된 화로 인해 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고 의사는 이대로 화를 못 참으면 생명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박 씨의 곁에는 그 경고를 지켜봐 줄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화를 참지 못하는 습관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 자신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의 행위입니다. 분노는 순간의 해방 같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와 파괴뿐입니다. 화를 쏟아낸 그 자리에는 오해와 상처만 남고 그 상처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닌 인간관계와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는 습관은 그 소중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화는 적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삼키는 인내가 병원비를 막아주고 웃음을 지켜주며 사람을 곁에 남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쓸데없는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 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위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서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피곤함과 질투심, 때로는 열등감을 안기며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식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교회, 동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요. 손주는 장학금 받고요. 처음에는 다들 와 좋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면 듣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살뜰하더라. 저 양반은 늘 웃는 얼굴이야. 동네 청년이 인사 잘하더라.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입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은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중심이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보다는 주변을 따뜻하게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늙었어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박 할머니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오셨지? 하고 다들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자식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선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제 김 여사님이 만든 반찬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 여사님 손주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같은 말로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자랑 안 하세요? 딸도 서울 살고 아들도 외국 있다면서요. 그때 박 할머니가 한 말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내 자식이 잘난 건 내 복이고 남 자식이 잘난 건 그 집 복이지.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칭찬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새로 했는지, 누가 건강이 좋아졌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박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기다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따뜻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이보다 무섭고 나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례한 말은 순간의 실수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같은 말은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어도 틀린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이로 상대를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만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같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힘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나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말을 내려놓아야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만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하는 노인은 외면당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며 말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세워주면 진정한 중심이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삐져나오고 그릇이 넓으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넓은 말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누구나 반기는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까지 봉남 어르신 오늘도 계시네요 라며 인사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택배를 들고 온 젊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손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청년이 조심스럽게 봉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러자 봉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무게 잡으면 뭐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공손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그 말에 청년은 크게 웃으며 어르신 진짜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오든 반갑게 맞고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노년의 매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말이 멋져도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옷이 구겨져 있으며 손톱과 머리가 지저분한 모습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에서 나는 쉰냄새, 옷에 묻은 국물, 자국, 발에서 나는 땀 냄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하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영받습니다. 옷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림질된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머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정리정돈하며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누가 보냐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르고 눈에 띄는 지저분함은 인격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코를 막게 만드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공감 이전의 불편함을 줍니다. 깔끔하지 못한 어르신은 존경받기 어렵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청결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여지는가보다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시각과 후각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손톱 하나, 잘 정돈된 머리카락, 구겨지지 않은 바지 한 장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깨끗함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결과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잊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혜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꼭 치약 냄새 나는 깨끗한 숨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향기 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면 언제나 다림질된 카디건, 단정한 회색 바지, 깔끔하게 묶은 뒷머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처음 본 김혜순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긴 모델처럼 멋진 분도 계시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깔끔해야 내 말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며칠 아프셔서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순 할머니만 오시면 공기부터 다르잖아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 할머니가 복귀한 날엔 마치 스타가 등장한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하나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결과 깔끔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김혜순 할머니처럼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소리보다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한 노인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괜히 대화를 가로막고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피곤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조용히 무게 잡을 줄 모르면 결국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순간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또 저 얘기야 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적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나서지 않고도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조용히 나서서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을 멈추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하나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단연 그런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말이 없고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시끄럽게 훈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중심에 서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임의 기둥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조용함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늙어서 시끄럽기만 한 사람은 피로함을 주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온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충남 천안의 유대근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경로당에서는 말 없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장을 맡은 적도 없고 회의 때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지만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끼리 고스톱 자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날 모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을 때 유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결국 자리 문제는 순서표를 뽑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말없이 병문안을 가고 누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어르신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하오. 흩어지지 말고 더 자주 보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모임은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근 할아버지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소리는 잊히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가진 조용한 어른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가는 만큼 말도 더 쉽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참견은 상대방에겐 불쾌한 간섭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참견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만 많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참견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몰라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어 해답을 주려 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 간섭, 딸에게 육아 간섭, 손주에게 공부 간섭을 반복하는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소외됩니다. 할머니 오면 또 피곤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지만 이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늙었다고 해서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성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세 딸을 두고 있지만 절대 누구의 가정사에도 끼어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둘째 딸이 육아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도,
성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반찬을 만들어 조용히 두고 가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 나타나고 딸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딸들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배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자 성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근데 내가 말할 준비되면 하겠지 싶었어. 나는 그저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딸들은 성자 할머니를 조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존경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누구의 사생활이든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간에서 말없이 귤 하나 건네주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 배려로, 조언보다 기다림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품격이 오늘도 사람들을 그녀 곁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런 노인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노인입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애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조언은 어느 순간 명령이 되었고 걱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간섭이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배우자를 만나도 아이를 키워도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일관하며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대화 한 줄에서도 본인의 틀 안에서만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미련을 놓지 못합니다. 애정을 가장한 통제는 결국 자식에게 족쇄가 되고 그 결과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통제하는 부모는 결국 외면당합니다. 처음엔 거절하지 못해 참고 따르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 맴돌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엔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기억 속의 부모는 따뜻한 존재가 아닌 불편하고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통제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애는 혼자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내가 도와줘야 돼라는 생각은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주입한 것입니다. 자식이 괴롭고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선택이 늘 부모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 자식은 자존감을 잃고 결국 부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병들고 힘들어도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고영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요리를 하면 이건 우리 아들이 안 먹는 건데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고 둘째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을 땐 그 회사 괜찮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엔 아들들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셨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깊어졌고 마치 일일 보고를 하듯 하루 일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연락이 올 때마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믿어줘요. 제가 뭘 하든 엄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들은 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는 걸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옥죄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 고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설 차례는 지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어. 늦게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한 그녀는 조금씩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노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로 끝나는 말투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이고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척하지만 속마음엔 우월감과 통제욕이 숨어 있는 말들이 사람을 멍들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는 내 나이 때 다 해냈다.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실패하는 거다.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감정 없는 독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조언은 따뜻함이 있습니다.